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나는 이미 자주 그랬던 만큼 단지 조금 몸이 아플 뿐이었고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학교 가는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결코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릴 크로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다정함도 이번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찮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나는 곧다시 잠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11시에는 시장에 가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다시 잠자리로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학교로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짜놓았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머한테로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을 가져와야 했다. 충분한 돈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는 되었다. 빈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들고 가는 것이 나으며 적어도 크로머를 달래기는 할 게 틀림없다고 직감으로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금살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어제 일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어 숨이 막혔다. 계단 아래에 와서야 비로소 저금통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여전히 가슴은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뜨려 여는 것은 아주 쉬웠다. 얇은 양은 막대 하나만 두 동강 내면 되었다. 그러나 부서진 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것으로 나는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다만 사탕이나 과일 같은 주전부리에 입을 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내 자신의 돈이지만 훔친 것이었다. 나는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며 이제부터는 일이 그렇게 시시각각 보기 좋게 내리막으로 가리라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 저항했다. 그러나 악마가 데려간다 하더라도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걱정스레 돈을 헤아렸다. 저금통 안에서는 그렇듯 가득한 소리를 냈는데 손안에 쥐고 보니 비참하게도 얼마 안 되는 액수였다. 65페니히였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층 바로 밑에 감추고 돈은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이 문을 지났던 그 어느 때와도 다르게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만 같았다. 얼른 그 자리를 떠났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달라진 도시의 골목들을 지나 본 적 없는 구름 아래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에게 혐의를 두는 사람들을 지나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중에 학교 그부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하느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권리가 없었다. 설령 그럴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금통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았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듯 굴었다. 가까이 왔을 때 그 애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눈짓을 하고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계속 갔다. 슈트루가세를 따라 내려가 좁은 판자다리를 지나 마침내 집들이 끝나는 곳에서 공사 중인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다. 그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벽돌이, 문도, 창문도 없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나를 돌아다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 애는 벽 뒤로 가더니 자기한테로 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갖고 왔지?
그 애가 싸늘하게 물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쥔 손을 주머니에서 빼서 그 애의 펼친 손바닥에 돈을 쏟아 놓았다. 그 애가 헤아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의 챙그랑 소리가 잦기도 전에 65페니로군 하며 그 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수줍게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네가 좀 더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애는 거의 온화한 어조로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들 사이에서 질서가 있어야지. 난 정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어. 그건 너도 알겠지? 네 쇠붙이들은 도로 가져가. 자, 딴 데 가면 애누리 없이 몽땅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더는 없다고. 이건 내 저금통을 통째로 가지고 온 거야.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 넌 나에게 아직 1마르크 35페니 빚이 있어. 언제 내가 그걸 받지? 반드시 줄게, 크로머. 지금은 모르지만 어쩌면 곧 더 생길 거야. 내일 아니면 모레. 내가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손에 끼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내 몫의 돈을 오늘 오전 중에 가질 수도 있어. 너도 알겠지? 난 가난하거든. 넌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나보다는 점심으로 뭔가 더 좋은 걸 먹겠지. 하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거야. 모레 휘파람을 불지. 오후에. 그땐 제대로 가져와야 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여러 번 들었던 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응, 알고 있어. 나를 남겨두고 그 애는 갔다. 내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것은 우리들 사이의 거래였을 뿐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린다면 오늘일지라도 나는 놀라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자주 그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다. 나를 예속시킨, 이제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 장소도, 놀이도, 일도, 생각도 없었다. 단풍이 곱던 어느 온화한 가을날, 나는 내가 아주 좋아한 우리 집 작은 화단에 있곤 했다. 특별한 충동이 나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소년들의 놀이를 다시 해보게 했다. 나는 얼마만큼은 나보다 어린, 아직 선하고 자유롭고 죄 없고 안정감 있는 소년의 역을 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로 늘 예상하고 있음에도 늘 놀라게 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그 어딘가로부터 울려와 줄을 탁 끊었고 상상들을 짓부수었다. 그러면 나는 가야 했다. 나쁘고 추한 곳들로 나의 고문자들을 따라가야 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아야 했고 돈 때문에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주일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여러 해처럼 하나의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게 돈이 있는 적은 드물었다. 기껏해야 5페니짜리 하나 혹은 10페니 하나가 있었다. 리나가 장바구니를 놔두면 부엌 식탁에서 훔친 것이었다. 번번이 나는 크로머로부터 욕을 먹었다. 내게로 경멸이 퍼부어졌다. 그를 기만하고 그의 당당한 권리를 유보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몫을 가로챈 것이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나였다. 괴로움이 그렇게 심장 가까이로 치솟은 적은 살면서 거의 없었다. 더 큰 절망, 더 큰 예속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이든 발각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자주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어머니께서 나직이 내게로 다가서실 때면 저금통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여러 번 돈을 못 구한 채 내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그 심부름을 그 애를 대신하여 내가 해야 했다. 혹은 그 애는 나에게 무언가 힘든 것을 하도록 시켰다. 10분 동안 외발뛰기를 하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 저고리에 종이구독지를 붙이게 한다든지 여러 날 밤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은 계속되어 나의 악몽땀에 흠뻑 젖어 누워있곤 했다. 한동안 아팠다. 자주 토했고 쉽게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땀과 열에 젖어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관심에 신뢰로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오셨다. 저녁에 그날 하루를 착하게 보냈으면 잘 자라고 상으로 그런 위로의 주전부리를 받곤 하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거기 서서 나에게 그 초콜릿을 주고 계셨다. 나는 어찌나 괴로운지 다만 고개를 가로저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나는 간신히 아니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침대 머리 탁자에 놓고 가셨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그 일을 두고 캐물으러 하셨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한 번은 의사를 데려오셨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차가운 물로 몸을 씻도록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일종의 창란이었다. 우리 집안의 정돈된 평화의 한가운데서 나는 소심하게 그리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자신을 잊는 일은 드물었다. 자주 흥분하여 해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냉정했다.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는 그 얼마 전에 학생이 한 명 새로 들어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학년 높았으며 나이도 몇 살 더 들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처럼 나도 그를 주목했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그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우리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다. 인기 있지는 않았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질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간혹 그러듯 무슨 이유에선가 매우 넓은 우리 교실에 또 한 반이 들어와 앉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네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해야 했다. 우리들이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배우는 동안 나는 독특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다. 그 총명하고 환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얼굴이 작문 과제 위로 주의 깊고도 명민하게 숙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혀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들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자 같았다. 사실 호감이 가지는 않았다. 반대로 왠지 거부감을 주었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고 침착했다.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도전적일 만큼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약간 슬픈 냉소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줄곧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호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그가 내 쪽으로 눈길을 들었는데 나는 놀라서 얼른 눈길을 돌렸다. 지금 와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느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동시에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왔다. 다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나를 따라잡더니 인사를 했다. 이 인사도 그가 학생다운 말투를 따라했는데도 무척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잠깐 같이 갈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아첨을 받은 듯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구나.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은 내가 벌써 아는걸? 현관문 위에 붙여놓은 기묘한 것이 곧바로 내 관심을 끌더라.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나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놀라울 뿐이었다. 아마도 대문 위 아치형 돌림띠를 마무리하는 맨 꼭대기에 박힌 돌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편편해지고 페인트로 자주 덧칠된 것으로 우리나 우리 가문과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수줍게 말했다. 그건 새이거나 뭐 그 비슷한 거야. 분명 아주 오래되었어. 건물이 예전에 한때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겠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재미있단다. 그건 내 암놈일 거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마치 뭔가 재미난 것이 떠오르기라도 한 듯. 그래, 내가 그때 너희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있게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였지, 그렇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었니?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들 중 그 무엇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고 나는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나한테는 그럴듯하게 꾸며댈 필요 없단다, 얘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특이해.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특이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고 그냥 신과 제약에 대한 다들 아는 이야기 따위만 하셨어. 그렇지만 내 생각으론 말이야. 그가 말을 끊고 미소를 띠더니 물었다. 그런데 너 이런 거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그가 계속했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완전히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들 모두를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체로 훨씬 나은 뜻을 갖게 되지. 예를 들면 카인이나 그의 이마에 찍힌 표적에 우리가 설명들은 대로 만족할 수는 없잖니? 너도 그런 것 같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럭겁이나 굴복하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의 비겁함에 대하여 일부러 훈장을 주어 표창하였는데 그 훈장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니
그거 정말 이상하잖니? 물론이야. 내가 흥미있게 말했다. 그 일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라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맨 처음에 존재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 그건 표적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야.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쩌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편지에 찍히는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드물어. 오히려 그건 뭔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 무엇이었을 거야. 그것은 오히려 시선에 남긴 비범함 정신과 담력이었을 거야. 그 남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겁냈어. 그는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편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의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지. 이 표적을 가진 녀석들은 무시무시하다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늘 몹시 무시무시하거든. 겁없고 무시무시한 족속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족속에게 별명 하나와 우화 하나를 덧붙여 놓은 거야. 복수하려고.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해롭지 않게 억제해 두기 위해서.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카인은 그럼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야?